안녕하세요. 저는 김지원입니다. 올해 28살이죠. 남들은 안정을 찾기 시작할 나이라고 하지만 저에게는 모든 것이 뒤죽박죽 엉망이 된 시기였습니다. 제 이름은 김지원입니다. 만약 3개월 전에 저에 대해 물으신다면 저는 매일 아침 7시에 일어나 아버지께 미역국을 끓여드리고 버스를 타고 시립 도서관으로 출근하는 평범하고 조용한 사서에 대해 이야기했을 겁니다. 솔직히 말해서 그때의 삶은 지루할 정도로 평온했죠. 하지만 지금 돌이켜보면 그 지루함이 바로 행복이었습니다. 아버지는 제가 가진 전부였습니다. 어머니가 일찍 돌아가시고 아버지는 작은 건설 회사에 벽돌과 자재로 손에 굳은 살이 박이면서도 딸의 머리를 따아줄 때는 누구보다 섬세한 손길로 엄마의 빈자리까지 채워주셨습니다. 저는 아버지가 소나무나 잣나무처럼 결코 쓰러지지 않을 뿐이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런 소나무도 폭풍우 앞에서는 쓰러지는 날이 오더군요. 그날 오후가 생생하게 기억납니다. 서울의 하늘은 잿빛이었고 부슬비가 내리고 있었습니다. 제가 부엌에서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을 때 아버지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목소리가 아주 낯설었습니다. 우리 딸 퇴근했어. 라고 묻던 평소의 따뜻한 중저음이 아니라 가슴 속에 무거운 돌덩이를 억누르고 있는 듯 떨리고 부서지는 소리였습니다. 지원아. 제 이름을 부르는 소리만으로도 애간장이 녹아내리는 듯 했습니다. 불길한 예감이 등줄기를 타고 흐르는 느낌을 받아본 적 있나요? 바로 그때가 그랬습니다. 거실로 나갔습니다. 아버지는 낡아서 모서리가 해진 소파에 앉아 계셨습니다. 아버지 앞에는 서류 뭉치가 어지럽게 널려 있었습니다. 아버지의 얼굴은 세상에 하루 만에 10년은 늙어버린 것 같았습니다. 안색은 잿빛이었고 눈은 퀭하니 초점을 잃고 있었습니다. 앉거라. 저는 떨림을 감추기 위해 두 손을 꽉 쥐고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회사가... 아버지는 머뭇거리다가 바람처럼 가볍게 툭 내뱉으셨지만 그 파괴력은 원자 폭탄과도 같은 한마디를 하셨습니다. 부도 났다. 머릿속이 하얗게 비어버렸습니다. 주위의 모든 소리가 빨려 들어가는 것 같았습니다. 부도 그 회사는 아버지의 피와 땀 눈물, 그리고 평생을 바쳐 벽돌 한 장 한 장 쌓아 올린 인생 그 자체였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죠? 빚이 얼마나 되는데요? 저는 목이 맨 소리로 물었습니다. 아버지는 제 눈을 똑바로 쳐다보지 못했습니다. 고개를 푹 숙인 채 책상 위에 종이를 구겨 쥐셨습니다. 50억 원이다. 그 숫자를 듣고 충격받지 않을 사람이 있을까요? 오엽. 월급쟁이인 저에게는 천문학적인 숫자였습니다. 10번을 다시 태어나 일해도 갚을 수 없는 돈이었죠. 집은 담보로 잡혔고 겹겹이 쌓인 보증들. 저와 아버지의 미래는 순식간에 먹물처럼 캄캄해졌습니다. 그때 저는 아버지가 우시는 걸 보았습니다. 평생 비바람을 맞으며 살아온 남자의 눈물은 정말 가슴 아픈 법입니다. 아시나요? 아버지는 제게 미안하다고 했습니다. 당신이 무능하다고 하셨죠. 하지만 제가 어떻게 아버지를 원망할 수 있겠어요? 안쓰러운 마음뿐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벼랑 끝에 서 있을 때 사다리 하나가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이 사다리에는 가시가 돋쳐 있었습니다. 며칠 후 검고 광택이 나는 세단 한 대가 우리 작은 집 앞에 멈춰 섰습니다. 차에서 내린 사람은 딱 봐도 우리와는 다른 계층의 사람이라는 기운을 풍겼습니다.
수제 정장에 반짝이는 구두, 그리고 면도날처럼 날카로운 눈빛. 그는 박 회장이었습니다. 텔레비전에서나 보던 재벌 그룹의 총수였죠. 그의 등장은 우리 집 좁은 거실의 공기를 다 빨아들이는 것 같았습니다. 아버지는 잔뜩 위축되어 두려워하셨습니다. 차를 타던 저는 손이 너무 떨려서 물을 쏟을 뻔했습니다. 그들은 대화를 나눴습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매매 협상이었죠. 김 사장, 이 빚을 갚을 능력이 없다는 건 본인이 더 잘 알지 않소. 박 회장이 말했습니다. 높지도 낮지도 않지만 위험이 가득 찬 목소리였습니다. 감옥행은 확실합니다. 그리고 따님은 그 상속된 빚더미를 안고 어떻게 살아가겠습니까? 그는 아버지의 가장 큰 두려움인 저를 건드렸습니다. 제안이 하나 있습니다. 그가 저를 상품 감정하듯 훑어보며 말을 이었습니다. 내 막내 아들 도현이 말입니다. 그 아이에게 아내가 필요합니다. 만약 따님이 도현이와 결혼해 준다면 50억 원의 빚은 전부 탕감해 주겠소. 김 사장의 노후 자금도 마련해 드리지.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결혼 낯선 사람과 50억 원을 대가로 솔직히 말해서 그때 제 자존심은 엄청난 상처를 입었습니다. 마치 제가 담보물이 된 기분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저는 아버지를 보았습니다. 늙고 초라해진 아버지 두려움과 후회로 떨고 계신 아버지. 제가 거절하면 아버지는 감옥에 가실 겁니다. 아버지의 노년은 철창 뒤에서 끝날 것이고 이 집은 넘어갈 것이며 우리는 길거리에 나앉게 되겠죠. 살다 보면 원하는 것을 선택하는 게 아니라 필요한 것을 선택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제가 하겠습니다. 제 입에서 그 말이 튀어나온 속도에 저조차 놀랐습니다. 더 이상의 생각도 망설임도 없었습니다. 아버지는 눈물을 글썽이며 고개를 세차게 저으셨습니다. 하지만 저는 아버지의 손을 잡고 꽉 쥐었습니다. 그것은 전 괜찮아요. 걱정 마세요. 라고 말하는 저만의 방식이었습니다. 박 회장은 만족스럽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는 나중에서야 뼈저리게 이해하게 될 한마디를 던졌습니다. 현명한 결정입니다. 우리 도현이가 좀 특별합니다. 부디 너그럽게 이해해 주길 바랍니. 특별하다. 그 단어는 수만 가지 의미를 가질 수 있습니다. 저는 그저 성격이 까칠하거나 방탕하게 노는 사람이겠거니 하고 순진하게 생각했습니다. 그 특별함이 제 인생 최대의 수수께끼가 될 줄은 꿈에도 모른 채 말이죠. 결혼식은 한 달 뒤에 열렸습니다. 말만 결혼식이지 사실상 인사이동이나 다름없었습니다. 텅 빈 작은 교회. 신랑 측에는 박 회장과 경호원 몇 명 신부 측에는 아버지와 친척 몇 분이 전부였습니다. 화려함도 떠들썩한 파티도 없었습니다. 제 남편 박도현을 처음 만난 건 바로 그 예식장에서였습니다. 그는 키가 컸습니다. 아주 컸죠. 곧게 뻗은 콧날과 맑은 눈을 가진 잘생긴 얼굴이었습니다. 언뜻 보면 만화에서 튀어나온 왕자님 같았습니다. 하지만 뭔가 아주 이상했습니다. 안녕하세요. 그가 활짝 웃으며 저에게 손을 흔들었습니다. 저는 박도현이에요. 오늘부터 제가 지원 누나 남편이에요. 저는 멍해졌습니다. 29살. 저보다 한 살 많은 29살인데 저를 누나라고 부르며 자신을 저 어린아이 말투라고 칭하다니. 말투, 몸짓, 눈빛. 모든 것이 10살짜리 아이와 똑같았습니다. 그제야 박 회장이 말한 특별하다는 의미를 알게 되었습니다.
제 남편이자 대기업의 후계자가 어린아이의 지능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아시나요? 그때 제 기분은 참 복잡했습니다. 실망스러우면서도 한편으론 안도감이 들었습니다. 평생 의지할 사람이 든든한 어깨를 가진 남자가 아니라는 사실에 실망했지만 적어도 폭력적이거나 바람둥이는 아닐 거라는 생각에 안도했죠. 나쁜 남자보다는 아이가 같이 살기엔 더 낫지 않겠어요. 결혼 후 저는 한남동에 있는 박씨 가문의 저택으로 들어갔습니다. 집이라기보다는 성이라는 표현이 맞을 겁니다. 높게 솟은 철문 운동장처럼 넓은 정원 분주하게 오가는 고용인들은 하나같이 숨소리도 내지 않았습니다. 벽돌 하나하나에서 부유함이 느껴졌지만 소름 끼칠 정도로 차가웠습니다. 도연 씨가 저를 방으로 안내했습니다. 지원 누나, 여기가 누나 방이야 예쁘지. 그가 선물을 받은 아이처럼 껑충거며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방은 제 예전 아파트보다 3배는 넓었습니다. 침대에는 실크 시트가 깔려 있었고 화장대에는 비싼 화장품이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끔찍한 소외감을 느꼈습니다. 그럼 도연 씨는 어디서 자요? 제가 물었습니다. 나는 옆방에서 아빠가 같이 자면 안 된대. 내가 누나 발로 찰까봐. 그가 희죽 웃으며 머리를 긁적였습니다. 저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정말 다행이었습니다. 각방을 쓰는 게 최선이죠. 낯선 남자. 그것도 이렇게 순수한 남자와 한 이불을 덮으라니 정말 마음의 준비가 안 됐었거든요. 시댁에서의 첫 저녁 식사는 고문이었습니다. 긴 식탁의 상석에는 박 회장이 앉았고 저와 도연 씨는 양옆에 앉았습니다. 나이프와 포크가 접시에 부딪히는 소리가 들릴 정도로 정적만이 감돌았습니다. 지원아, 여기 들어왔으니 제 집처럼 편하게 지내거라. 박 회장이 말했지만 그의 표정에는 따뜻한 환영이라곤 전혀 없었습니다. 도연 씨는 밥을 먹는데 열중하더니 가끔 고개를 들어 저를 보고 웃으며 고기 반찬을 집어주었습니다. 누나 이거 먹어 되게 맛있어. 그를 보며 저는 묘한 연민을 느꼈습니다. 성인의 몸에 갇힌 순수한 영혼, 계산적인 이 가족들 사이에서 사는 그도 참 외로울 것 같았습니다. 저는 미소로 화답하며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그래, 덩치 큰 남동생 하나 돌본다고 생각하자. 하지만 인생은 제 생각처럼 단순하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루지 못하고 뒤척였습니다. 낯선 집, 낯선 침대, 그리고 미래에 대한 수만 가지 걱정이 머릿속에서 춤을 췄으니까요. 자정 무렵 저택 전체가 고요에 잠겼을 때 복도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아주 가볍지만 단호한 발소리였습니다. 똑똑, 노크 소리가 울렸습니다.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이 시간에 누구지? 지원 누나. 나야. 도연 씨의 목소리였습니다. 저는 급히 가운을 걸치고 문을 열었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도연 씨 악몽이라도 꿨어요. 저는 울상이나 잠이 덜 깬 얼굴을 볼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아니었습니다. 문이 열리자 제 앞에 서 있는 사람은 박도현이었지만 아침에 제가 알던 그 박도현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허리를 꼿꼿이 펴고 서 있었고 위축되거나 어리광 부리는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낮에는 천진난만하게 반짝이던 그 눈 마음의 창이라 불리는 그 눈이 지금은 복도의 노란 조명 아래에서 겨울 호수처럼 깊고 서늘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들어가도 될까? 누나 들어가도 돼. 가 아니라 들어가도 될까? 였습니다. 낮고 묵직한 남성미 넘치는 목소리에는 어린아이 같은 하이톤이
전혀 섞여 있지 않았습니다. 저는 몇 초간 얼어붙어 있었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거지? 도현 씨. 저는 말을 더듬었습니다. 도현 씨는 제 대답을 기다리지 않고 몸을 밀어 넣으며 방으로 들어와 부드럽게 문을 닫았습니다. 문 잠그는 소리가 철컥 하고 나자 저는 소스라치게 놀랐습니다. 그는 저를 스치고 지나가 게임의 주도권을 쥔 사람처럼 당당하게 방구석에 있는 안락 의자에 앉았습니다. 다리를 꼬고 앉아 저를 뚫어지게 쳐다보더군요. 오늘 고생 많았어, 부인. 부인이라는 단어가 너무나 자연스럽게 비꼬는 듯하면서도 권위 있게 흘러나왔습니다.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당신 누구예요? 저는 침대 쪽으로 뒷걸음질 치며 옷자락을 꽉 쥐었습니다. 도현 씨가 입꼬리를 올리며 웃었습니다. 한쪽 입꼬리만 올린 매력적이지만 위험해 보이는 미소였습니다. 질문이 참 이상하네. 난 내 남편 박도현이야. 설마 벌써 잊은 건 아니겠지. 하지만 낮에는 당신. 낮에는 그가 제 말을 끊고 일어나 다가왔습니다. 저는 다리가 침대 모서리에 닿을 때까지 뒷걸음질 쳤습니다. 그가 제 얼굴 가까이 다가오자 그에게서 나는 묵직한 나무 향기가 느껴졌습니다. 낮에는 멍청하고 무해한 박도현이지. 그리고 지금은 이게 진짜 나야. 저는 그의 눈을 깊이 들여다보았습니다. 거짓은 조금도 없었습니다. 지성 예리함, 그리고 어떤 계산이 또렷하게 드러나 있었습니다. 왜요? 제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왜 연기를 해야 하는 거죠? 그는 손을 들어 제 뺨을 만지려다 멈칫하고는 다시 손을 거두어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이 집구석에서는 너무 똑똑한 척하면 일찍 죽거든. 바보로 사는 게 생존하기에 가장 안전한 방법이야, 지원아. 그가 제 이름을 불렀습니다. 누나도 아니고 가식적인 존칭도 없었습니다. 동등하거나 오히려 저보다 위에 있는 듯한 태도였습니다. 우린 이미 가족이야. 아니, 정확히 말하면 동맹이지. 도연 씨는 창가로 몸을 돌려 칠흑 같은 밖을 내다보며 말했습니다. 넌 아버지를 구하기 위해 돈이 필요했고, 난 사람들의 눈을 속일 권력과 무관한 평범한 아내가 필요했어. 서로 이용하는 거 공평하지 않나. 저는 침을 꿀꺽 삼켰습니다. 알고 보니 덫에 걸린 건 저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제 지적장애 남편은 사실 양의 탈을 쓴 늑대였습니다. 저한테 원하는 게 뭐죠? 저는 간신히 평정심을 되찾고 물었습니다. 도연 씨가 다시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눈빛은 조금 부드러워졌지만 여전히 미스터리했습니다. 침묵, 그리고 협조. 낮에는 그냥 내가 돌봄이 필요한 어린애라고 생각하고 대해줘. 밤에는 그때 가서 다시 생각하자고. 하지만 이것만 명심해, 지원아. 이 집안 사람 그 누구도 믿지 마. 그게 노인네 박 회장일지라도. 말을 마친 그는 문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나가기 전 그는 뒤를 돌아 윙크를 보냈습니다. 신혼의 아내에게 장난을 치는 성인 남자의 짓궂은 윙크였습니다. 잘 자, 사랑하는 아내. 내일도 소꿉놀이 계속해야지. 문이 닫혔습니다. 저는 침대에 주저앉았습니다. 손발에 힘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한숨도 못 잤습니다. 머릿속은 수만 가지 질문으로 어지러웠습니다. 내가 도대체 어떤 호랑이 굴에 들어온 거지? 낮에는 바보, 남편 밤에는 날카로운 남자.
무엇이 진짜 그의 모습일까? 아니면 둘 다 가짜일까? 그리고 그가 말한 생존에 관련된 비밀이란 건 또 뭘까? 다음 날 아침 햇살이 커튼 틈으로 스며들 때 저는 퀭한 눈으로 거실로 내려갔습니다. 도연 씨는 거실 바닥에 앉아 레고 장난감에 둘러싸여 있었습니다. 저를 보자마자 그는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그 죄 없는 천진난만한 미소가 다시 돌아와 있었습니다. 지원 누나, 일어났어. 이리 와서 나랑 놀자. 그가 레고로 만든 비행기를 들어 올리며 눈을 반짝였습니다. 저는 그를 보며 전율을 느꼈습니다. 어젯밤에 만남이 없었다면 저는 분명 그가 정말 덩치만 큰아이라 믿었을 겁니다. 이 남자의 연기력은 너무나 무서울 정도였습니다. 저는 억지 미소를 지으며 그에게 다가가 앉았습니다. 그래, 누나가 같이 놀아줄게. 도연 씨는 고개를 숙이고 조립에 열중했는데 저는 그가 아주 작은 조각들을 무시무시한 속도로 조립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설명서도 보지 않고 블록 하나하나가 완벽하게 들어맞았습니다. 누나, 그거 알아. 도연 씨가 속삭였습니다. 말투는 여전히 어리숙했지만 내용은 저를 깜짝 놀라게 했습니다. 이 비행기 아주 작은 부품 하나만 잘못 끼워도 바로 추락해. 마치 인생처럼 말이야. 제가 그를 쳐다보았습니다. 도연 씨가 고개를 들고 희죽 웃었습니다. 내 말이 맞지, 누나, 아빠가 그랬어. 등골이 오싹했습니다. 그는 저에게 경고를 하는 걸까요? 아니면 시험을 하는 걸까요? 재벌가, 며느리로서의 제 삶은 그렇게 시작되었습니다. 낮에는 29살짜리 아이를 돌보고 밤에는 계산적인 유령을 마주하는 삶. 그리고 저는 어렴풋이 깨달았습니다. 그 50억 원이라는 빚은 단순히 아버지를 위한 자유를 산 게 아니라 저를 제가 알지도 못하는 피비린내, 나는 가문의 전쟁터에 팔아넘긴 것이라는 사실을요. 운명을 믿으시나요? 저는 이제 믿기 시작했습니다. 운명이 아니라면 왜 저를 이 미친 소용돌이 속에 던져 넣었겠어요? 하지만 어쩌겠어요. 이미 주사위는 던져졌는걸요. 저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이 게임 기왕 하게 된 거 절대 질 수 없습니다. 제 뒤에는 아버지가 기다리고 계시니까요. 그 후 며칠 동안 한남동의 화려한 저택은 겉보기처럼 평화롭지 않았습니다. 아시다시피 밤이 되면 사람들은 가장 솔직해지기 마련이고 제 남편 도연 씨에게는 그때가 바로 기억 속의 괴물들이 깨어나는 시간이었습니다. 그의 잠꼬대는 날이 갈수록 심각해졌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정신이 온전치 못한 사람의 헛소리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마치 주파수가 맞지 않는 라디오처럼 침몰하는 배에서 보내는 구조 신호 같았습니다. 그날 밤 새벽 3시쯤 되었을까 선잠이 들었던 저는 거친 숨소리에 깼습니다. 고개를 돌려보니 도연 씨가 꿈속에서 몸부림치고 있었습니다. 식은땀이 비오듯 쏟아져 베개까지 흠뻑 젖어 있었죠. 그는 가만히 있지 못하고 허공에 두 팔을 휘저으며 보이지 않는 무언가를 붙잡으려는 듯 손가락을 오그렸습니다. 물이 너무 무서워. 그의 목소리가 갈라져서 들려왔는데 그토록 애처로울 수가 없었습니다. 낮에 듣던 칭얼거리는 아이 목소리가 아니었습니다. 죽음 앞에 선 남자의 목소리였습니다. 안 돼. 멈춰. 그러지 마. 저는 놀라서 그의 어깨를 흔들었습니다. 도현 씨 일어나요. 꿈꾸는 거예요. 하지만 그는 깨어나지 않았습니다. 갑자기
도현 씨가 벌떡 일어나더니 눈을 감은 채로 제 등골을 서늘하게 만드는 말을 소리쳤습니다. 교수님, 실험이 잘못됐습니다. 당장 멈춰야 해요. 변수가 허용치를 넘었습니다. 그 외침은 넓은 방 안에 울려 퍼져 벽에 부딪힌 뒤 제 귀를 때렸습니다. 실험 변수 10살 지능을 가진 사람이 어떻게 이런 전문 용어를 저렇게 정확하고 위압감 있게 말할 수 있을까요? 저는 더 크게 소리치며 그를 흔들었습니다. 도현 씨, 그제야 그가 번쩍 눈을 떴습니다. 눈동자가 공포로 크게 확장되어 있었습니다. 그는 주위를 두리번거리더니 시선이 저에게 멈췄습니다. 그 즉시 제 품으로 파고들어 와 꽉 껴안으며 사시나무 떨듯 떨었습니다. 무서워. 누나 물이, 검은 물이 다 삼켜버려. 저는 그의 등을 토닥이며 쿵쿵거리는 심장 박동을 느꼈습니다. 괜찮아요. 꿈일 뿐이에요. 제가 여기 있잖아요. 입으로는 위로했지만 제 머릿속은 복잡하게 돌아갔습니다. 교수님, 실험, 검은 물. 이 흩어진 조각들이 무서운 그림을 그려내고 있었습니다. 분명 도현 씨의 과거는 단순히 사고로 바보가 되었다. 는 말로 설명될 수 없었습니다. 훨씬 더 어두운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햇살이 비치자 도현 씨는 언제 그랬냐는 듯 레고를 조립하며 즐거워하는 순수한 청년으로 돌아와 있었습니다. 어젯밤의 악몽은 존재하지 않았던 것처럼요. 그 극명한 대비가 저를 소름 돋게 했습니다. 저는 궁금했습니다. 그가 정말 잊은 걸까요? 아니면 묻어두려 애쓰는 걸까요? 며칠 후 이 집안의 여왕이 나타났습니다. 제 시어머니이자 박 회장의 부인이었죠. 그녀는 압도적인 기세로 집에 들어섰고 입을 열기도 전에 값비싼 향수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아름답고 우아한 여성이었지만 그 아름다움은 칼날처럼 날카로웠습니다. 그녀는 저를 보더니 마치 새로 산 물건에 흠집은 없는지 검사하듯 머리부터 발끝까지 차가운 시선으로 훑었습니다. 어머니 오셨어요. 제가 고개 숙여 인사했습니다. 그녀는 대꾸도 없이 곧장 도현 씨가 놀고 있는 곳으로 갔습니다. 도현아 잘 지냈니 말 잘 듣고 내 지원 누나가 엄청 잘해줘요. 맨날 놀아주고. 도현 씨가 눈을 반달 모양으로 접으며 웃었습니다. 그녀는 가볍게 고개를 끄덕이더니 저에게 고개를 돌려 작은 응접실 쪽을 턱짓으로 가리켰습니다. 지원아 들어가서 얘기 좀 하자. 응접실 문이 닫히며 외부와 차단되었습니다. 방 안의 공기는 숨 막힐 듯 답답했습니다. 그녀는 저에게 앉으라는 말도 없이 소파에 앉아 바로 본론을 꺼냈습니다. 일하는 사람한테 들으니 요즘 밤에 도연이가 잠을 잘 못 잔다던데 악몽을 자주 꾼다지. 저는 뜨끔했습니다. 이 집안은 정말 벽에도 귀가 있군요. 비밀이라곤 없습니다.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도연 씨가 내뱉은 전문 용어들에 대해 사실대로 말해야 할까요? 직감은 아니요라고 말하고 있었습니다. 네, 가끔 깜짝 놀라서 깨곤 해요. 저는 그냥 깨워서 달래줄 뿐이에요. 시어머니는 차를 한 모금 마시며 저에게서 시선을 떼지 않았습니다. 그래, 잘 들어라, 지원아. 앞으로 도연이가 꿈을 꾸거나 헛소리를 하면 그냥 내버려 둬라. 네, 저는 놀랐습니다. 하지만 너무 무서워하던데. 그건 평범한 일이다. 그녀가 차갑게 말을 잘랐습니다. 어릴 때부터 그랬어. 달래주면 더 어리광만 늘고 너만 피곤해져. 무시하고 이어폰 끼고 자는 게 제일 좋아.
미친 사람의 의미 없는 말에 너무 신경 쓰지 마라. 그녀는 의미 없는과 미친 사람이라는 단어를 잔인할 정도로 강조했습니다. 친어머니 맞나요? 왜 그렇게 무심하게 아니 아들의 입을 막고 싶어 하는 걸까요? 마치 도현 씨가 무의식 중에 뭔가를 발설할까봐 두려워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날 오후 또 한 명의 불청객이 찾아왔습니다. 도현 씨의 누나 박서연이었습니다. 30대 초반쯤 되어 보이는 그녀는 얼굴부터 도도한 분위기까지 어머니를 쏙 빼닮았습니다. 그녀는 빚 대신 팔려온 올케인 저를 숨김없이 경멸하는 눈초리로 훑어보았습니다. 안녕하세요. 도연이 누나 서연이에요. 몸이 건조한 인사가 끝난 후 그녀는 도연 씨가 화초에 물을 주고 있는 정원으로 직행했습니다. 그녀는 동생을 유심히 관찰했는데 그 눈빛은 애정이 아니라 감시에 가까웠습니다. 도연아. 그녀가 불렀습니다. 목소리는 상냥했지만 가식적이었습니다. 요즘 잠은 잘 자 이상한 꿈 같은 거 안 꾸고. 도현 씨가 고개를 들고 천진난만하게 머리를 긁적였습니다. 기억 안 나 누나. 아마 솜사탕 먹는 꿈이었을걸. 서연은 눈에 띄게 안도했습니다. 그녀는 저를 돌아보며 사람이 없는 곳으로 오라는 손짓을 했습니다. 저기 옳게. 그녀가 목소리를 낮추며 주위를 살폈습니다. 도현이가 뭐 사고 치거나 하진 않지. 제가 좀 특별한 애라 오락가락 하잖아. 혹시 밤에 이상한 소리 안 해? 또 그 질문이군요. 온 가족이 도현 씨의 잠버릇에 집착하는 겁니까? 이상한 소리란요. 저는 모르는 척 했습니다. 뭐 잠꼬대라든가 의미 없는 소리를 지른다든가 하는 거 말이야. 서연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고 핸드백 위를 두드리는 손가락이 빨라졌습니다. 저는 한번 잠들면 업어가도 몰라서요. 아무것도 못 들었어요. 저는 눈 하나 깜짝 안 하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도현 씨도 얌전히 자던데요. 그럼 다행이고 그녀가 고개를 끄덕이자 표정이 좀 풀렸습니다. 혹시라도 듣게 되면 그냥 무시해. 다 허무맹랑한 소리니까 믿고 멋대로 상상하지 말고. 그들의 태도가 오히려 제 의심에 불을 지폈습니다. 한 사람은 내버려 둬라. 다른 사람은 믿지 마라. 도대체 무엇을 숨기고 있는 걸까요? 도현 씨의 과거와 관련된 엄청난 비밀이라도 있는 걸까요? 그리고 마침내 실마리가 드러났습니다. 며칠 뒤 밤 도현 씨가 다시 악몽을 꿨습니다. 이번에는 아주 또렷하게 말했습니다. 박사님, 데이터가 이상합니다. 해수 온도가 비정상적으로 급등했어요. 실험체 4호 반응 없음. 당장 연구소로 복귀해야 합니다. 저는 벌떡 일어나 휴대전화로 녹음을 시작했습니다. 실험 데이터 실험체 4호. 이건 분명 연구원의 기억이었습니다. 낮에는 레고를 조립하며 무슨 색이 예쁘냐고 묻던 제 남편이 과거에는 과학자였다고요. 확인할 기회는 어느 오후 도연 씨가 정원에서 나비를 쫓고 있을 때 찾아왔습니다. 저는 도둑고양이처럼 가슴을 졸이며 그의 방으로 숨어들었습니다. 서랍을 뒤지며 그의 옛 모습을 찾을 수 있길 바랐습니다. 옷장 맨 아래 서랍 낡은 옷가지들 밑에 숨겨진 낡은 가죽 앨범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앨범을 펼쳤습니다. 앞부분은 도연 씨의 어린 시절이었고 아주 귀여웠습니다. 하지만 뒤로 넘길수록 저는 경악했습니다. 대학 시절, 대학원 시절, 사진 속 도연 씨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었습니다. 안경을 쓰고 날카롭고 지적인 눈빛을 하고 있었죠. 어리숙함이라곤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페이지에서 저는 답을 찾았습니다.
국립해양연구소라는 간판이 걸린 큰 건물 앞에서 찍은 단체 사진이었습니다. 도연 씨는 맨 앞줄에 흰 가운을 입고 파일을 들고 서 있었습니다. 사진 밑에는 정갈한 필체로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해양 생태계 연구팀 딥블루 프로젝트 2구. 불과 몇 년 전이었습니다. 저를 소름 끼치게 만든 건 사진 속 도연 씨의 표정이었습니다. 주위 동료들은 환하게 웃고 있는데 그의 얼굴만 심각하게 굳어 있었습니다. 마치 닥쳐올 끔찍한 일을 걱정하듯 미간을 찌푸리고 있었죠. 그의 옆에는 책임자로 보이는 중년 남성이 그의 어깨에 손을 올리고 있었습니다. 지원 누나 등 뒤에서 들려온 도현 씨의 목소리에 저는 펄쩍 뛸 뻔했습니다. 하마터면 앨범을 떨어뜨릴 뻔했죠. 저는 급히 앨범을 베개 밑으로 쑤셔넣고 뒤를 돌았습니다. 최대한 태연한 척하면서요. 누나 여기서 뭐해? 도연 씨가 문에 서서 고개를 갸웃거리며 저를 쳐다봤습니다. 여전히 천진난만한 표정이었지만 그 순간 저는 그를 다른 눈으로 보게 되었습니다. 아, 머리핀을 찾느라고. 제가 어색하게 웃었습니다. 나비는 잡았어. 날아가 버렸어. 도연 씨가 시무룩해져서 대답했습니다. 그를 보자 가슴 깊은 곳에서 연민이 솟구쳤습니다. 사진 속의 그 유능한 남자와 제 앞에 덩치 큰 아이가 동일 인물이라니. 2019년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어떤 사고가 그의 지성을 앗아간 걸까요? 아니면 누군가 고의로 그런 걸까요? 그날 밤 그의 악몽은 그 어느 때보다 격렬했습니다. 바닷물이 검게 변하고 있어. 모든 게 죽어가고 있어. 제발 실험을 멈춰. 최 교수님. 왜 그런 결정을 하신 겁니까? 이러다간 바다를 다 죽이게 됩니다. 저는 그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제 손에도 땀이 찼습니다. 최 교수. 이 이름이 분명 열쇠입니다. 도연 씨는 미친 게 아닙니다. 그는 막으려 했지만 실패했던 재앙의 기억 속에 갇혀 있는 겁니다. 보름 뒤 저는 시댁의 허락을 구하고 도연 씨와 함께 친정아버지 댁에 다녀오기로 했습니다. 그 숨 막히는 저택에서 잠시라도 그를 벗어나게 해주고 싶었고 아버지께 딸이 잘 지낸다는 것도 보여드리고 싶었으니까요. 가는 길에 차가 막혀 좁은 골목길에 멈춰 섰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웅성거리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무슨 일이지? 도연 씨가 호기심에 차 창문에 얼굴을 붙였습니다. 사고라도 났나 보네. 저는 무심하게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도연 씨가 내려서 보자고 조르는 통에 어쩔 수 없이 내렸습니다. 인파를 뚫고 보니 남루한 차림의 중년 여성이 길바닥에 무릎을 꿇고 절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 옆에는 개조한 수레 위에 20대 청년이 이불을 뒤집어 쓰고 누워 있었는데 얼굴은 퀭하고 창백했습니다. 제발, 여러분, 자비를 베풀어 주세요. 여자는 구슬프게 울며 땅에 머리를 찧었습니다. 제 아들이 말기 신부전증입니다. 당장 투석할 돈이 필요해요. 애가 너무 아파해요. 제발 살려주세요. 참 딱한 광경이었습니다. 도현 씨는 멍하니 서서 눈물을 글썽겼습니다. 지원 누나, 저 형 아픈가 봐. 그러게 안 됐네. 저도 마음이 아팠습니다. 내 새끼 죽어갑니다. 누가 좀 살려주세요. 여자가 목이 쉬어라 외쳤습니다. 도연 씨는 말도 없이 두툼한 지갑을 꺼냈습니다. 시어머니가 용돈으로 준 현금이 가득 들어 있었죠. 그는 그 돈을 몽땅 꺼내주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 순간
제 눈에 수레에 누워있는 청년의 모습이 들어왔습니다. 바람이 불어 이불이 살짝 걷혔는데 청년의 발이 서로 긁고 있는 게 보였습니다. 그리고 더 가관인 건 이불 속 손에 들린 스마트폰 위로 엄지손가락이 쉴 새 없이 움직이고 있었다는 겁니다. 얼굴은 창백하게 화장했지만 호흡은 고르기만 했고 중환자의 힘겨움이라곤 전혀 없었습니다. 도연 씨 잠깐만요. 제가 남편의 손을 낚아챘습니다. 왜 그래 누나 형을 구해줘야지. 도연 씨가 의아한 듯 쳐다봤습니다. 잘 봐요. 제가 속삭인 뒤 여자 앞으로 나섰습니다. 아주머니, 아드님이 이렇게 위중한데 왜 응급실로 안 가고 여기 계세요? 돈이 없어서. 여자가 말을 더듬으며 시선을 피했습니다. 그래요, 근데 제가 보기엔 아드님 지금 문자 보내고 계신 것 같은데요. 제가 큰 소리로 말하며 이불 밑 청년의 손을 가리켰습니다. 구경하던 사람들이 웅성거렸습니다. 청년이 놀라서 손을 급히 뺐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그는 당황해서 벌떡 일어났는데 죽어가기는커녕 힘이 넘쳐 보였습니다. 사기꾼이다. 저것들 사기꾼이야. 사람들이 야유를 퍼부었습니다. 들통났다는 걸 안 여자는 태도가 돌변했습니다. 벌떡 일어나 저를 쏘아보며 소리쳤습니다. 이 어린 것이 남 장사 망칠 일 있어. 그러고는 모자가 수레를 끌고 잽싸게 도망쳤습니다. 도연 씨는 돈을 쥔 채 멍하니 그 뒷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마치 누군가에게 세게 뺨을 맞은 듯한 얼굴이었습니다. 거짓말이야. 그가 중얼거렸습니다. 왜 그런 짓을 해 형 안 아픈 거야? 돈 때문이에요, 도현 씨. 제가 부드럽게 설명하며 지갑을 챙겨주었습니다. 세상엔 남의 착한 마음을 이용해 돈을 버는 사람들이 있어요. 운다고 다 슬픈 게 아니고 웃는다고 다 기쁜 게 아니에요. 도현 씨가 고개를 푹 숙였습니다. 나 개오진 말 싫어. 거짓말은 나쁜 거야. 그 순진한 말이 제 가슴을 찔렀습니다. 그는 거짓말을 싫어하지만 정작 본인은 가족들이 만든 거대한 거짓말 연극 속에서 어쩌면 자기 자신마저 속이며 살고 있으니까요. 돈에 대해서 그리고 거짓에 대해서 많이 배웠네. 그가 작게 말했는데 목소리가 낮게 깔리며 묘하게 어른스러웠습니다. 저는 그를 쳐다보며 생각했습니다. 이건 아이 도연 씨의 생각일까요? 아니면 내면에 숨어 있는 성인 도연 씨의 통찰일까요? 한 달 뒤 삶이 궤도에 올랐다고 생각했을 때 폭탄이 터졌습니다. 점심 준비를 하고 있는데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도우미 아주머니가 문을 열더니 달려와 말했습니다. 작은 사모님 손님이 오셨는데요. 손을 닦고 거실로 나갔습니다. 그곳에는 아주 아름답고 세련된 젊은 여자가 서 있었습니다. 몸매가 드러나는 디자이너 원피스에 에르메스 가방을 든 그녀는 웨이브진 긴 머리에 화장은 완벽했지만 눈빛만은 날카롭고 오만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최민지입니다. 그녀가 자기소개를 했습니다. 목소리는 맑았지만 사람을 내려다보는 듯 했습니다. 그녀는 저를 위아래로 훑어보았는데 그 노골적인 시선이 불쾌했습니다. 그때 2층에서 도연 씨가 레고 비행기를 들고 내려왔습니다. 그 여자를 보자마자 도연 씨가 멈춰 섰습니다. 그의 얼굴에서 핏기가 싹 가셨습니다. 민지 누나. 목소리가 두려움으로 떨렸습니다. 쨍그랑 손에 들고 있던 레고 비행기가 바닥에 떨어져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도연 씨는 뒷걸음질 치다 벽에 등을 부딪혔고 괴물을 피하려는 듯
머리를 감싸 쥐었습니다. 오랜만이네, 도연 씨. 민지가 미소 지었습니다. 소름 끼치도록 차가운 미소였습니다. 그녀가 한 발짝 다가가자 도연 씨는 더 몸을 움츠렸습니다. 여전히 예전처럼 순진해 보이네. 그녀는 저를 돌아보며 비웃듯 말했습니다. 새 부인한테 인사하러 왔어. 어쨌든 한때는 가족이 될 뻔했으니까. 가족이 될 뻔했다니요? 제가 인상을 찌푸리며 도연 씨 앞을 막아섰습니다. 누구시죠? 나 도연 씨 전 약혼녀야. 그녀가 날씨 이야기하듯 태연하게 대답했습니다. 아, 정확히 말하면 결혼할 뻔했지. 2년 전이니까. 저는 멍해졌습니다. 전 약혼녀 아무도 저에게 말해주지 않았던 사실입니다. 맞아. 민지가 비꼬는 말투로 계속했습니다. 우린 상류층 최고의 커플이었지. 근데 이 사람이 저렇게 바보가 되는 바람에 내가 파혼했어. 누가 덩치만 큰 애를 남편으로 삼고 싶겠어. 안 그래? 당신 참 용기 있다. 아니면 돈 때문인가? 그만 말해. 닥쳐 그 얘기 하지 마. 도연 씨가 갑자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그는 고개를 세차게 저었고 눈물이 터져 나왔습니다. 내 탓 아니야. 내가 잘못한 거 아니야. 그가 이렇게 격분하는 건 처음 봤습니다. 저는 급히 앉아서 그를 안았습니다. 도연 씨 진정해요. 민지는 그 광경을 경멸과 동정이 섞인 눈으로 바라보았습니다. 다 그 연구소 사고 때문이지. 몰랐어. 시어머니가 아주 꽁꽁 숨기셨네. 그 입 다물어요. 당장 나가주세요. 제가 소리치며 그녀를 노려봤습니다. 그래 가지 뭐. 민지가 어깨를 으쓱했습니다. 가방에서 명함을 꺼내 두 손가락 사이에 끼워 저에게 건넸습니다. 남편의 진짜 과거가 궁금하면, 그리고 왜 저 꼴이 됐는지 알고 싶으면 연락해. 진실을 알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그녀가 돌아서서 나갔고 하이힐이 대리석 바닥을 찍는 소리가 귀에 거슬렸습니다. 저는 명함을 집어들었습니다. 고급스러운 흰 종이에 금박으로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최민지, 대표이사, 블루마린테크, 블루메린텍, 생명공학, 블루마린테크, 또 바다입니다. 민지가 떠난 뒤에도 도연 씨는 제 품에서 덜덜 떨고 있었습니다. 그때야 시어머니가 2층에서 황급히 뛰어내려왔습니다. 도연 씨 꼴을 보더니 사색이 되어 급히 사람을 시켜 방으로 옮기게 했습니다. 그녀는 저를 경계심 가득한 눈으로 보았지만 민지라는 여자에 대해서는 이런 방구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은 끔찍했습니다. 도연 씨의 악몽은 절정에 달했습니다. 물에 빠진 사람처럼 소리 지르고 몸부림쳤습니다. 민지야, 안 돼, 멈춰. 그 실험은 위험해. 왜 아무도 내 말을 안 들어? 바다가 죽어가고 있어. 그걸 바다에 쏟지 마. 저는 최민지의 명함을 구겨질 정도로 꽉 쥐었습니다. 모든 게 너무나 명확해졌습니다. 도연 씨는 단순한 사고의 피해자가 아니었습니다. 음모의 희생자였습니다. 민지라는 저 여자 그 빌어먹을 실험, 그리고 아마 이 가족들까지 얽힌 음모 말입니다. 저는 땀에 젖은 남편의 얼굴을 보았습니다. 그의 순수함, 그의 광기, 그 모든 것이 과거의 흉터였습니다. 그리고 저는 더 이상 방관자로 있을 수 없음을 깨달았습니다. 진실을 찾아야 합니다. 그들이 그에게 무슨 짓을 했는지 알아내야만 합니다. 저는 도연 씨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귓가에 속삭였습니다. 자요, 도연 씨.
이제부터는 누나가 아니 내가 지켜줄게. 약속해. 창밖에는 밤바람이 거세게 몰아치며 우리 인생에 닥쳐올 거대한 폭풍을 예고하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김치찌개 뚜껑을 열자마자 끔찍한 구역질이 밀려왔습니다. 평소 좋아하던 매콤 새콤한 냄새가 오늘따라 독약 냄새처럼 느껴졌습니다. 화장실로 달려가 먹은 것을 다 개워냈습니다. 스트레스성 위염인가 싶었지만 여자의 직감, 그 기묘한 직감이 다른 것을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몰래 혼자 병원에 갔습니다. 그리고 인자해 보이는 중년의 의사 선생님이 안경을 추어 올리며 축하합니다. 임신 4주 차네요. 라고 말했을 때 저는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4주. 감정은 뒤죽박죽이어서 솔직히 웃음보다는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뱃속에 생명이 자란다는 기쁨도 있었지만 두려움이 몇 배는 더 컸습니다. 저는 계약 결혼 생활 중이고 남편은 아이의 지능을 가졌으며 시댁은 음모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 아이가 태어나면 어떻게 될까요? 안전할 수 있을까요? 초음파 사진을 손에 쥐고 공원을 한참 배회하다 저녁에야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방에 들어오니 도현 씨가 나무 탑을 쌓고 있었습니다. 저는 심호흡을 했습니다. 어쨌든 그는 아이 아빠니까 알 권리가 있습니다. 도현 씨. 응, 지원 누나. 그가 고개를 들었고 여전히 천진난만하게 웃었습니다. 저 임신했어요. 저는 숨을 죽이고 반응을 기다렸습니다. 임신이 뭐야? 라고 묻거나 선물을 받은 것처럼 손뼉을 치며 좋아할 거라 상상했습니다. 하지만 아니었습니다. 도연 씨가 그대로 굳었습니다. 손에 쥐고 있던 나무 블록이 카펫 위로 떨어졌는데 소리는 나지 않았지만 제 귀에는 천둥 소리처럼 들렸습니다. 그의 입가에서 미소가 사라졌습니다. 그는 벌떡 일어나 방 안을 서성거렸고 두 손을 깍지 낀 채 깊은 생각에 잠긴 표정을 지었습니다. 맹세코, 그건 아이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몇 주야? 그가 저를 보지 않고 물었습니다. 4주요. 도연 씨가 멈춰 서서 입속으로 뭔가 계산을 하는 듯 중얼거렸습니다. 그러고는 저를 돌아보았는데 눈빛이 기이할 정도로 진지했습니다. 입덧 심해. 지금 시기가 제일 중요해. 찬 음식, 날 음식 절대 피해야 하고. 엽산 당장 챙겨 먹어 하루 400마이크로그램. 그리고 카페인 최대한 줄이고 아예 차랑 커피는 끊는 게 좋아. 저는 입을 딱 벌렸습니다. 산부인과 의사처럼 정확한 의학 지식을 쏟아내고 있었으니까요. 말투는 더듬거림이 전혀 없었고 걱정과 전문성이 가득했습니다. 어떻게 그런 걸 알아요? 제가 더듬거리며 물었습니다. 자기가 말 실수했다는 걸 깨달았는지 도현 씨가 멈칫했습니다. 진지했던 표정은 순식간에 사라지고 다시 머리를 긁적이는 익숙한 모습으로 돌아왔습니다. 아, TV에서 들었나 보다. 저번에 드라마 보니까 의사 선생님이 그러더라고. 그가 헤헤 웃었지만 시선은 저를 피했습니다. 또 TV에서 봤다. 누가 그러더라입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안 속습니다. TV를 대충 본 사람이 어떻게 엽산 용량을 정확히 기억한단 말입니까? 임신 사실을 안 날부터 도연 씨가 달라졌습니다. 낮에는 여전히 놀기 바빴지만 밤이 되면 그의 잠꼬대 주제가 바뀌었습니다. 검은 바다나 재앙 이야기는 사라졌습니다. 8주차 주요 장기가 형성되기 시작해 조심해야 해. 임신 중독증 위험, 단백뇨, 수치.
옆에서 남편이 중얼거리는 소리를 들으며 저는 안심되면서도 마음이 아팠습니다. 깊은 무의식 속에서 아빠로서의 본능과 지식인의 지성이 깨어나 태어나지 않은 아이를 지키려 하는 것 같았으니까요. 절정은 임신 8주차 정기 검진 때였습니다. 이번에는 도연 씨가 기어코 따라오겠다고 했습니다. 초음파실에서 의사가 제 배 위로 탐침을 움직이자 흑백 화면에 영상이 나타났습니다. 의사가 설명하려는 찰나 도연 씨가 갑자기 화면에 작은 점을 가리키며 불쑥 말했습니다. 저기 신경관 다치고 있네요. 아기 집 크기도 발달 좋고 심장 박동도 안정적입니다. 나이 지긋한 의사가 화들짝 놀라 제 남편을 쳐다봤습니다. 보호자분, 혹시 의료계 종사하십니까? 딱 보고 신경관을 알아보는 건 보통 눈썰미가 아닌데. 저는 가슴이 철렁해서 급히 둘러댔습니다. 아, 아니에요. 남편이 책을 많이 읽어서요. 도현 씨는 그제야 놀라서 손을 획 거두고 고개를 푹 숙이며 옷자락을 만지작거렸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았습니다. 그 바보라는 껍데기가 점점 얇아지고 있다는 것을요. 돌아오는 길에 저는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차를 갓길에 세우고 그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도연 씨, 나 좀 봐요. 당신 바보 아니죠? 당신 천재였잖아요. 다 알고 있잖아요. 왜 자꾸 저한테 숨겨요? 도연 씨가 저를 보는데 눈에 물기가 어려 있었습니다. 처음으로 그가 웃어 넘기지 않았습니다. 그는 제 배를 내려다보더니 떨리는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무서워서. 뭐가요? 내가 기억 못하는 그 사람이 튀어나올까봐 무서워. 그가 머리를 감싸 쥐며 고통스러워했습니다. 그 녀석이 나오려고 할 때마다 머리가 너무 아파. 그 사람이 나쁜 사람일까봐 겁나. 누나를 슬프게 할까봐 무서워. 세상에 그 말을 듣는데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그는 싸우고 있었던 겁니다. 돌아오고 싶은 지성적 본능과 잊어버린 어두운 과거에 대한 공포 사이에서 그는 저와 함께하기 위해 차라리 바보로 남기를 택한 겁니다. 천재가 되어 고통을 주느니 말이죠. 괜찮아요. 제가 그의 손을 잡았습니다. 당신이 누구든 바보 도연이든 천재 도연이든 당신은 내 아이 아빠예요. 내가 지켜줄게요. 제 임신 소식이 시댁에 전해졌습니다. 박 회장은 대놓고 기뻐하며 귀한 보약을 잔뜩 보내왔습니다. 시어머니도 관심을 보였지만 제 배를 보는 눈빛에는 여전히 묘한 계산이 서려 있었습니다. 파도가 잠잠해지고 태교에 전념하나 싶었더니 제가 방심한 틈을 타 가장 큰 폭풍이 몰아쳤습니다. 임신 3개월이 좀 넘었을 때였습니다. 집에서 아기 옷을 뜨고 있는데 전화가 왔습니다. 시어머니였습니다. 여보세요, 어머니. 지원아, 다급하고 거친 숨소리에 바람소리가 섞여 들려왔습니다. 너 지금 도현이랑 집에 있지. 당장 북쪽 바람의 언덕 절벽으로 와라 빨리. 네, 무슨 일이세요? 제가 놀라 일어섰습니다. 네, 시아버지. 아버지가 쓰러지셨어. 산책하다가 넘어지셨는데. 구급차 불렀는데 아직 안 와. 네가 운전해서 도현이 데리고 빨리 와라. 아버지가 마지막으로 도현이 보고 싶어 하셔. 네, 마지막이라니요. 전화가 뚝 끊겼습니다. 손발이 떨렸습니다. 시아버지가 쓰러지셨다고, 그것도 인적 드물고 위험하기로 유명한 바람의 언덕에서 하지만
당황한 나머지 깊게 생각할 겨를이 없었습니다. 도연 씨를 차에 태웠습니다. 어디가? 누나. 제 사색이 된 얼굴을 보고 도연 씨가 물었습니다. 아버지가 편찮으셔 빨리 가야 해. 교회로 차를 모는 내내 속이 타들어 갔습니다. 옆에 앉은 도연 씨도 불안해했습니다. 그는 머리를 쥐어뜯으며 말했습니다. 거기 이름이 바람의 언덕이야. 왜 이렇게 익숙하지 무서워. 도착하니 해가 뉘엿뉘엿 지고 있었습니다. 바닷바람이 끔찍하게 불어댔고 파도가 깎아지른 절벽을 때리며 짐승 울음 같은 소리를 냈습니다. 황량한 곳엔 잡초와 바위뿐이었습니다. 저는 차를 세우고 도연 씨를 부축해 가장 높은 바위 쪽으로 갔습니다. 어머니 아버님, 제가 소리쳤지만 바람에 묻혔습니다. 아무도 없었습니다. 구급차도 경호원도 바다와 바람뿐이었습니다. 여기야. 큰 바위. 뒤쪽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반가운 마음에 도연 씨 손을 끌고 달려갔습니다. 하지만 바위를 돌아 들어갔을 때 거기 서 있는 사람은 시어머니가 아니었습니다. 최민지였습니다. 그녀는 붉은 코트를 입고 바람을 맞으며 서 있었습니다. 머리카락은 헝클어졌고 입가에는 소름 끼치게 비틀린 미소가 걸려 있었습니다. 민지 씨. 제가 멈칫하며 뒷걸음질 쳤습니다. 어머니는요? 아버님은요? 그런 사람이 어딨어? 민지가 비웃으며 쩌렁쩌렁하게 말했습니다. 조롱이 가득했습니다. 그 늙은 여자 목소리 흉내 내는 거 식은 죽 먹기지. 목소리 조금만 변조해도 찰떡같이 밉네.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함정이었습니다. 원하는 게 뭡니까? 제가 도연 씨 앞을 막아섰습니다. 민지가 다가왔습니다. 그녀의 시선은 제 등 뒤에서 떨고 있는 도연 씨에게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원한 해결하려고 저 바보 데려오라 했더니 100가지 불러서 왔네. 잘 됐어. 일타쌍피지. 도연 씨, 그녀가 으르렁거렸습니다. 기억났어. 이 풍경 말이야. 이 바다, 이 바람. 3년 전 그 운명의 날 해양연구소 때랑 똑같잖아. 머리를 감싸 쥐고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몰라. 머리 민지가 광기 어린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웃음소리가 파도 소리에 섞여 들었습니다. 내숭 떨지 마. 3년 전 바로 이런 곳에서 우리 같이 그 실험했잖아. 인류를 바꿀 프로젝트. 근데 바로 당신이 겁쟁이처럼 막판에 멈추자고 했지. 그녀가 더 가까이 다가오며 우리를 벼랑 끝으로 몰았습니다. 위험하다고 생태계를 파괴한다고 당신의 그 망설임 때문에 실험실이 폭발한 거야. 당신은 바보가 돼서 책임 회피하고 난 모든 걸 잃었어. 그랬지. 내 커리어 명예. 그리고 이 얼굴까지. 민지가 오른쪽 머리카락을 걷어 올렸습니다. 관자놀이부터 목까지 길고 울퉁불퉁한 흉터가 이어져 있었습니다. 끔찍했습니다. 실험, 폭발. 도연 씨가 중얼거렸습니다. 눈을 부릅뜨고 있었습니다. 깨진 기억 조각들이 뇌를 공격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가 바닥에 무릎을 꿇고 괴로워하며 신음했습니다. 도현 씨. 제가 그를 부축하려 허리를 숙였습니다. 네, 사랑하는 아내랑 뱃속 애새끼가 사라지면 정신 좀 차리려나 보자. 민지가 고함쳤습니다. 그녀가 표범처럼 달려들었습니다. 피할 새도 없었습니다. 그녀가 제 가슴을 세게 밀쳤습니다. 안 돼. 너무 세게 밀린
대다 벼랑 끝이었습니다. 균형을 잃었고 발이 자갈 위에서 미끄러졌습니다. 지원아, 세상이 뒤집혔습니다. 하늘이 빙글 돌았습니다. 저는 추락했습니다. 자유 낙하하는 그 느낌 정말 끔찍했습니다. 바람이 귀를 때리더니 이내 풍덩. 얼음장 같은 바닷물이 수천 개의 바늘처럼 살을 찌르며 저를 삼켰습니다. 충격에 정신이 아득했고 짠물이 코와 목으로 들이닥쳤습니다. 발버둥 쳤지만 물을 먹은 두꺼운 니트가 쇳덩이처럼 무거워 저를 밑으로 끌어당겼습니다. 파도가 너무 거칠었습니다. 헝겊 인형처럼 저를 내동댕이 쳤습니다. 숨을 쉴 수가 없었습니다. 배가 찢어질 듯 아팠습니다. 그 절망적인 순간 저는 배를 감싸 안았습니다. 아가야, 엄마가 미안해요. 의식이 흐려졌습니다. 어둠이 덮쳐왔습니다. 바로 그때 절벽 위에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울음소리도 약한 비명도 아니었습니다. 최민지, 너 진짜 미쳤어. 그 목소리는 천둥처럼 울려 퍼졌고 위험과 분노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어린아이 도연 씨의 어리숙함이나 두려움은 한 톨도 없었습니다. 주도권을 쥔 성인 남자의 목소리였습니다. 흐린 물속에서 눈을 뜨려 애썼습니다. 절벽 위에서 민지가 놀라 뒷걸음질 쳤습니다. 도연 씨, 당신 정신 돌아온 거야. 도연 씨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를 쳐다보지도 않았습니다. 그는 코트를 벗어 던졌습니다. 욕조 목욕도 무서워하던 그 남자가 20m 높이에서 거친 파도 속으로 망설임 없이 뛰어들었습니다. 믿을 수 없을 만큼 아름답고 정확한 다이빙 자세였습니다. 그의 몸이 수면을 매끄럽게 가르며 충격을 최소화했습니다. 그가 저에게 헤엄쳐 왔습니다. 아시나요? 그의 수영은 일반인이 허우적대는 것과는 차원이 달랐습니다. 그는 조류를 타고 거친 파도 밑으로 깊게 잠수해 저항을 피하며 돌고래처럼 빠르게 움직였습니다. 전문가의 솜씨 바다를 손바닥 보듯 아는 사람의 솜씨였습니다. 순식간에 단단한 팔이 제 허리를 감싸고 수면 위로 끌어올렸습니다. 푸하. 저는 공기를 들이마셨습니다. 지원아, 나봐. 도연 씨가 파도 소리를 뚫고 소리쳤습니다. 그가 제 머리를 잡았는데 그 눈빛, 세상에 그 눈빛. 날카롭고 단호하고 힘이 넘쳤습니다. 더 이상 바보 도연이 아니었습니다. 제 남편 진짜 박도연이 돌아왔습니다. 내 말 잘 들어 발버둥 치지 마. 몸에 힘 빼. 그가 명령했습니다. 낯설 정도로 침착하고 단호했습니다. 이 한류가 너무 강해. 바로 해변으로 못 가. 그랬다간 힘 빠져 죽어. 하지만 너무 추워요. 제가 덜덜 떨며 이를 부딪혔습니다. 괜찮아. 내가 있잖아. 나를 믿어. 그는 저를 겨드랑이에 끼고 한 팔로 물살을 가르며 힘차게 수영했습니다. 파도 하나하나를 계산했습니다. 숨 들이마셔. 큰 파도가 오자 그가 외쳤습니다. 우리는 같이 숨을 참고 파도가 머리 위로 지나가게 했습니다. 내뱉어 가자. 그렇게 그는 저를 죽음의 물살에서 빼냈습니다. 바다와 싸우지 않고 바다를 다뤘습니다. 그의 해양학 지식이 우리를 살렸습니다. 발이 모래에 닿자 저는 힘이 풀려 주저앉았습니다. 도연 씨가 저를 번쩍 안아들고 해변으로 달려가 마른 풀밭에 눕혔습니다. 그는
제 가슴에 귀를 대보고 배를 만져보며 확인했습니다. 다행이다. 아기, 심장소리 괜찮아. 그가 안도의 한숨을 쉬며 제 젖은 머리카락을 쓸어 넘겼습니다. 저는 눈물을 흘리며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도연 씨, 당신 맞죠? 그가 저를 보는데 눈빛이 더할 나위 없이 다정했지만 슬픔이 서려 있었습니다. 그가 가볍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나야. 너무 오래 기다리게 해서 미안해, 지원아. 그때 멀리서 경찰차 사이렌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절벽 위의 민지는 그 소리에 놀라 도망쳤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았습니다. 끝이 아닙니다. 박도현의 귀환은 진짜 전쟁의 서막일 뿐입니다. 그리고 이번엔 우리는 더 이상 체스판 위의 졸병이 아닙니다. 살다 보면 시간이 멈춘 것 같은 순간이 있습니다. 젖은 모래밭에 누워 물을 먹어 가슴은 아팠지만 심장은 그 어느 때보다 강하게 소생의 박동을 치던 그때가 바로 그랬습니다. 도연 씨가 응급처치를 하고 있었습니다. 다친 사람을 보고 겁먹어 어쩔 줄 모르는 아이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동작 하나하나가 정확하고 단호한 전문가의 손길이었습니다. 그는 제 흉부를 압박하고 기도를 확보한 뒤 자신의 겉옷을 벗어 저에게 덮어 천을 유지했습니다. 지원아, 괜찮아. 나를 봐, 깊게 숨 쉬어. 눈을 뜨고 그를 똑바로 쳐다보았습니다. 맹세컨대 그 순간 저는 남편이 진짜로 돌아왔음을 알았습니다. 지난 몇 달간 순진함과 공허함만 보였던 그 눈동자가 이제는 대양처럼 깊어졌습니다. 그 안에는 지성과 결단력, 그리고 여자를 향한 성인 남자의 깊은 사랑이 담겨 있었습니다. 도현 씨, 짠물에 목이 쉬어 쉰 소리가 나왔습니다. 기억이 다 돌아온 거예요. 그가 잠시 멈칫하더니 제 머리를 쓰다듬던 손을 살짝 떨었습니다. 그리고 굳건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다 기억났어. 그동안 혼자 짐 짊어지게 해서 미안해. 그가 제 손을 꽉 잡았고 크고 듬직한 손에서 온기가 전해졌습니다. 결혼식장에 들어설 때부터 기다려왔던 보호받는다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때 절벽 위에서 사이렌이 요란하게 울렸습니다. 경찰차와 구급차의 불빛이 잿빛 저녁 하늘을 번쩍이며 채웠습니다. 지나가던 누군가가 보고 신고한 모양입니다. 경찰들이 들이닥쳐 최민지를 제압했습니다. 그녀는 궁지에 몰린 짐승처럼 발악하며 소리쳤습니다. 이거 놔, 도연 씨. 당신 나한테 이러면 안 돼. 당신이 다 망친 거잖아. 그녀의 비명은 원망으로 가득 차 귀가 따가웠습니다. 하지만 도연 씨는 뒤도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그는 저를 안아들고 구급차를 향해 성큼성큼 걸어갔습니다. 미쳐버린 과거와 악독한 여자를 등 뒤로 하고 말이죠. 마치 그녀의 시선이 처 자식을 더럽힐까봐 차단하려는 듯 저를 감쌌습니다. 병원 안은 이상할 정도로 고요했습니다. 소독약 냄새가 진동했지만 오히려 안심이 되었습니다. 의사는 정밀 검사 후 기쁜 소식을 전했습니다. 저와 태아 모두 무사하다고 했습니다. 도연 씨가 물속에서 충격을 최소화하며 대처를 잘한 덕분일 겁니다. 의사가 나가고 흰 병실에 부부만 남았습니다. 도연 씨는 침대 곁에 앉아 제 손을 놓지 않았습니다. 그의 분위기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허리를 곧게 펴고
앉아 사색에 잠긴 눈빛은 지적이고 의젓해 보였습니다. 솔직히 말해봐요. 제가 침묵을 깼습니다. 그럼 당신 해양 생물학자였던 게 맞아요. 그 잠꼬대들 다 진짜였어요. 도연 씨가 천근의 무게를 내려놓듯 한숨을 쉬었습니다. 맞아 지원아. 해양연구소에서 팀장을 맡았었어. 민지는 파트너였고 전 여자친구였지. 그가 낮고 슬픈 목소리로 털어놓기 시작했습니다. 알고 보니 그 프로젝트는 바다를 정화하기 위한 그의 평생의 역작이었습니다. 하지만 민지는 검은 투자자들의 거액과 야망에 눈이 멀어 몰래 공정을 바꿨고 불법 광물 채굴을 위해 해양 생태계를 파괴할 수도 있는 위험한 실험으로 변질시켰던 겁니다. 내가 발견하고 막으려 했어. 그날 실험실에서 데이터를 전부 폐기하려는데 민지가 달려들어 몸싸움을 했고 시스템 과부하로 폭발했어. 그가 고개를 숙였고 목소리가 메어왔습니다. 폭발로 동료 2명이 죽었어. 나는 뇌진탕에다가 내 실수로 동료들이 희생됐다는 정신적 충격이 너무 커서 뇌가 스스로 퓨즈를 끊어버린 거야. 고통스러운 현실을 도피하기 위해 기억을 싹 지우고 어린아이 상태로 돌아가 버린 거지. 의학적으로는 해리성 기억 상실이라고 하더군. 듣고 있는데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의 순수함은 사실 고통스러운 방어 기제였던 겁니다. 죄책감이 얼마나 끔찍했으면 차라리 바보가 되어 그것을 마주하지 않으려 했을까요? 그럼 저를 구하느라 기억이 돌아온 거예요. 도연 씨가 고개를 들어 저를 보는데 눈빛이 한없이 다정했습니다. 민지가 너를 절벽에서 미는 걸 봤을 때 너를 잃는다는 공포가 과거의 공포보다 더 컸어. 그 순간 남편이자 아빠로서의 본능이 나를 깨웠어. 계속 도망치다가는 지금 가장 소중한 것들을 잃게 된다는 걸 깨달았으니까. 의사가 다시 와서 마지막으로 확인하고 기적 같은 사실을 알려주었습니다. 도연 씨의 지능과 기억이 완전히 회복되었다고요. 절벽에서의 강렬한 감정적 충격이 기폭제가 되어 끊어진 신경들을 다시 이은 겁니다. 심지어 의사는 그에게 저와 아이라는 닻이 생겼기 때문에 심리적으로 예전보다 더 강해졌다고 했습니다. 병실 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박 회장과 시어머니가 뛰어 들어왔습니다. 감정을 좀처럼 드러내지 않던 그룹 최고의 권력자가 눈시울을 붉히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차갑고 우아하던 시어머니는 맑은 눈으로 앉아있는 도연 씨를 보자마자 엉엉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다 기억났어요. 저 돌아왔습니다. 도연 씨가 일어나 고개 숙여 인사했습니다. 박 회장은 떨리는 손으로 아들의 어깨를 두드리며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아들을 끌어안고 아이처럼 울었습니다. 그러고는 수액을 맡고 있는 제 손을 잡았습니다. 그녀가 철가면을 벗어던진 모습은 처음이었습니다. 고맙다 지원아, 고마워. 그녀가 목이 메어 말했습니다. 내가 도연이를 살렸다. 우리 손주까지 살렸어. 미안하다. 그동안 너한테 차갑게 대했던 거 정말 미안하다. 알고 보니 그들이 과거를 덮고 제 호기심을 차단했던 건 의사의 경고 때문이었습니다. 준비 없이 고통스러운 기억을 떠올리면 쇼크로 돌연사하거나 영구적인 정신 이상이 올 수 있다고 했거든요. 부모로서 서툰 방식으로나마 불쌍한 아들을 보호하려 했던 겁니다. 하지만 그들은 제 사랑과 끈기가 유일한 해독제가 될 줄은 몰랐던 거죠. 그 후의 일들은 일사천리로 해결되었습니다.
도현 씨의 단호한 증언과 그가 백업해둔 비밀 데이터에서 찾은 증거들로 최민지는 빠져나갈 구멍이 없었습니다. 그녀는 상해 치상 사기, 연구 안전 수칙 위반 등으로 감옥에 갔습니다. 눈먼 야망의 대가는 혹독했습니다. 퇴원하던 날 박 씨 저택의 공기는 180도 바뀌어 있었습니다. 음침함과 냉기는 사라졌습니다. 집안은 웃음소리와 온기로 가득 찼습니다. 고용인들의 발걸음은 가벼웠고 표정은 밝았습니다. 집에 오자마자 도연 씨가 한 일은 우리 방 청소였습니다. 뭐 해요? 그가 레고들을 박스에 담는 걸 보고 제가 물었습니다. 치워야지. 나중에 우리 애기 크면 주게. 그가 윙크하며 웃었습니다. 이제 다른 걸 놓을 자리가 필요해. 그는 창고에서 먼지 쌓인 두꺼운 전공 서적과 낡은 연구 자료들을 꺼내왔습니다. 책상을 재배치하고 컴퓨터를 올렸습니다. 흰 셔츠를 입고 안경을 쓴 채 창가에 앉아 일에 집중하는 남자의 모습. 세상에 하루 종일 봐도 질리지 않을 만큼 섹시했습니다. 연구를 계속하고 싶어 지원아. 그가 자료를 넘기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달라. 기업을 위해서는 안 해. 해양 환경 보호를 위한 독립적인 연구를 할 거야.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재택근무로 할 거야. 왜요? 언제든 너를 볼 수 있게. 그리고 나중에 애가 울면 바로 달려가서 안아줄 수 있게. 그가 웃으며 저를 무릎에 앉혔습니다. 친정 아버지도 오셨습니다. 건강한 딸과 유능하고 효심 깊은 사위를 보자 감격해서 말씀을 못하셨습니다. 약속대로 박 회장은 50억 빚을 전액 탕감해 주었고 아버지가 건설 회사를 재건할 수 있도록 자금도 투자해 주었습니다. 아버지 어깨를 짓누르던 천근의 짐이 사라졌습니다. 이 빠진 듯 웃으시지만 행복해 보이는 아버지를 보며 저는 제 선택이 옳았음을 알았습니다. 지원아, 어느 저녁 발코니에 앉아 달을 보는데 도현 씨가 속삭였습니다. 우리 진짜 신혼여행 갈까? 저번엔 너무 급하게 결혼해서 네가 손해 많이 봤잖아. 어디로요? 남해. 너 바다 좋아하잖아, 그치? 저는 약간 멈칫했습니다. 하지만 당신 바다 안 무서워요. 그런 일 겪고도 도현 씨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먼 곳을 보는 눈빛이 단단했습니다. 아니, 바다는 내 인생의 일부야. 나한테서 많은 걸 뺏어가기도 했지만 가장 소중한 너를 돌려주기도 했잖아. 이제 너랑 아이가 있는데 무서울 게 뭐 있어. 그렇게 우리는 남해로 갔습니다. 가을의 남해 바다는 수묵화처럼 아름다웠습니다. 황금빛 햇살이 에메랄드빛 수면에 꿀처럼 쏟아졌습니다. 바람은 시원했고 익숙한 짠 냄새를 실어왔습니다. 노을이 수평선을 보랏빛으로 물들일 때 우리는 해변을 거닐었습니다. 도연 씨는 한 손에 제 신발을 들고 다른 손은 제 손을 꽉 잡았습니다. 우리는 작은 파도가 발등을 간지럽히도록 천천히 걸었습니다. 여보, 제가 그의 어깨에 머리를 기댔습니다. 나중에 아이 태어나면 사실대로 말해줄까요? 엄마 아빠가 얼마나 기이하게 만났는지. 도연 씨가 크게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바다와 하늘 사이로 웃음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당연하지. 아빠가 레고 슈퍼맨 흉내를 내서 엄마를 꼬셨다고 말해줘야지. 빚 갚으려던 계약 결혼에서 운명을 찾았다고 말이야. 계약 결혼이 운명적인 사랑으로 너무 닭살이다. 제가 장난스럽게 타박했지만 속은 달콤했습니다. 도연 씨가 멈춰서서 저를 마주보게 돌려 세웠습니다. 바닷바람에
머리카락이 흩날리며 그의 넓고 지적인 이마가 드러났습니다. 그가 제 눈을 깊이 들여다보며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지원아, 네, 고마워. 내가 제일 비참할 때 나를 포기하지 않아줘서, 그 바보 녀석을 믿어줘서 고마워. 그리고 나를 다시 돌아오게 해줘서 고마워. 말을 마치고 그가 고개를 숙여 제 입술에 키스했습니다. 바다의 짠맛, 사랑의 단맛, 그리고 꽉 찬 행복의 맛이 나는 키스였습니다. 저는 눈을 감고 이 순간을 만끽했습니다. 보세요. 인생은 정말 예측할 수 없는 각본입니다. 저는 빚을 갚기 위해 바보 남편과 결혼해야 하는 불행한 여자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알고 보니 그 길은 진정한 행복으로 가는 길이었습니다. 때로 신은 우리를 어두운 터널이나 험한 절벽 같은 먼 길로 돌아가게 합니다. 그래야 길 끝에 있는 빛을 진정으로 소중히 여길 수 있으니까요. 이제 넓은 바다 앞에서 저는 우리가 진짜 가족이 되었음을 느낍니다. 계약 서류상이 아니라 마음으로요. 사서 김지원과 천재 바보 박도현의 이야기는 여기서 막을 내립니다. 그리고 영원히 평온하고 행복할 새로운 장을 엽니다.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도 가장 기이한 방식으로 찾아올 자신만의 운명을 만나시길 바랍니다.